여러분 조금만 이 비례정당 관련해서는 조금만 이 흥분도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로워서 누가 배도 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당사자가 또는 이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이 비례정당 관련한 얘기를 제3자 입장에서 관전평을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당사자의 한 명으로 또는 간접적 당사자의 한 명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개개의 의견이 또 다 다르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여러분한테 커뮤니티 탭에다가 설문을 했어요. 제가 설문 한 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원외정당 후보를 앞순위에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를 뒷순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진행하는 등 플랫폼 정당보다는 독자적인 후보 선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비례연합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 통합 시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 중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 25대 73, 73이 열린민주당이었어요. 비례연합정당은 25%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상 밖의 결과였어요. 저 스스로가. 이 의석수 계산기를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다시 한번 돌려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관건은 이거잖아요. 미래한국당이 받을 비례의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제1당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 어쨌든 현재 존재하는 이 더불어 시민당 존재하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소수 원외 정당들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 중에 뭐 참여 한 해 만에 뭐 이런 정당 또 엇갈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거는 차치하고, 자,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 존재합니다. 이미 이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했고요. 분명히 존재하는 정당이에요, 둘 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존재합니다. 그럼 이 두 개 정당이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이 낫냐를 한번 보자고요.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이 나으려면 어느 한쪽이, 대체로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을 득표율을 3% 이상 할 수 있겠느냐를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3% 훌쩍 넘기죠. 여기에 이제 이 영입이 된, 추천이 되거나 본인이 수락한 이 비례대표 후보들, 이 면면이 전체가 다 발표가 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엄연히 존재하는 정당이고 3%를 훌쩍 넘을 것임은 가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바대로라면 한 35%라고 치자고요. 그냥 편의상 이 35%가 양쪽으로 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30, 여기가 5 되든 어쨌든 여기도 3% 넘을 거는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금 상황이니까요. 예, 뭐 50%가 나올 수도 있고요. 30%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숫자를 가지고 중요하게 삼는 게 아니고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30, 여기가 5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일 가능성이라고 뭐 없으란 법 없습니다. 여기가 5, 여기가 30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반면에 한 반반씩 나눌 수도 있죠. 여기가 20, 여기가 한 15.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 어느 경우의 수든 어느 한쪽이 양쪽 다 3%를 넘긴다는 전제로 이 전체 파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뺏어오는 데는 거의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산해서 득표율이 줄지 않는다면 35든 뭐 25, 12든 15, 22든 전체 파이는 줄지 않아요. 합산한 득표율이 줄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어느 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든 간에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줄이는 효과는 동등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많은 득표를 할수록 여기로 파견된 민주당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특히 뒷순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9번 또는 10번 또는 11번부터 한 7명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뒷순서를. 이렇게 받으면 표가 분산이 되면 여기가 득표율이 줄면 줄수록 이 뒷순위부터 잘려나가죠. 요게 하나 리스크예요. 그러면은 뒷순위부터 잘려나가면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주는 겁니다. 당선자가. 앞순위를 받는 소수 야당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10명을 받든 15명을 받든 소수 야당들은 다 당선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6명을 예상을 했는데 13명만 당선이 됐다. 그러면 뒤에 있는 14, 15, 16번 또는 17번 민주당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선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7명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돼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서너 명만 당선이 돼서 복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제일 좋은 그림은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된 비례 대표가 복귀를 해요, 민주당으로. 이 의석만으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의석보다 많으면 땡큐.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제1당을 뺏기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열린민주당이 20석을 넘게 차지를 하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표를 많이 주자니 여기서 비례가 깎일 것 같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빵하자 이게 지금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3%를 못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표만 분산하는 사표만 만드는 결과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주저앉혀야죠. 또는 이쪽으로 여러분 표 몰아줍시다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심지어 제 채널에 국한해서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한 거지만 무려 3만 1,000명이 투표에 참여하셨어요. 그래도 3만 1,000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73%가 열린민주당을 기표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실체를.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여러분. 너무 서로 욕하지 말고요. 지켜보세요. 둘 다 옥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로서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찬찬히 보면서 마음 결정하셔도 돼요. 중도층이 어떤 판단을 할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중도층이 이탈하느냐, 적어도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탈 안 하는 걸로 나오죠. 중도층도 이탈 안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오히려 더 결집하고요. 실체도 불분명한 중도층 얘기는 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결을 달리하는 얘기인데 제 평상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중도층에 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도층이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중도적 사고방식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뭐 극중도 하는데 참 바보 같은 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외국에서 어디 연구한 결과가 누이 있었는데요. 1부터 10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 2는 진보고 9, 10은 보수예요. 그럼 3부터 8까지 6명은 중도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3부터 8까지 이 6명이 나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간을 찍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 문제, 그리고 환경, 인권, 자본, 검찰개혁, 남녀 성평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중도냐?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이슈가 있을 때 중도라고 분류되는 사람도 10가지 이슈가 있을 때 나는 남북 문제는 평화로 가야지 하다가도 시장 경제 문제가 나올 때는 분배는 나중 얘기야. 우선은 성장을 해야 돼. 라고 했다가 환경 문제 나오면 아니 성장에 필요한데 환경은 나중 문제야. 라고 했다가 성소수자 문제 나왔을 때는 아니 성소수자 존중해야지. 그들의 결정인데 그 성정체성을 내가 감히 찬성 반대할 게 아니잖아. 특정 사안별로 진보적 색채를 보이는 이슈가 있고 보수적 색채를 보이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가지 이슈 중에 5가지는 진보적 의견을 갖고 있고 5가지는 보수적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가운데, 정가운데 중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입맛에 맞추겠다고 남북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성소수자 문제 아주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 저는 그거는 집토끼도 잃는 짓이라고 봐요. 어떤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선명하게 내 의견을 밝히고 아니 내 의견이 아직은 판단 보류야, 중립이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선명한 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당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지세를 얻고 공감을 사고 그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내 발언력을 키우고 그걸 정책으로 실현을 시키고 이게 정당이죠. 10가지 이슈를 다 가운데만 걸어? 무슨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것도 아니고 그 중도 뽕에 취해서 그런 중도는 없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 보수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나는 진보적인 선택, 이거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진보적인 선택을 반하고 보수적인 선택을 절반을 하면은 이걸 합쳐서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표를 구하겠다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그건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봐요. 지금 비례정당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중도 얘기 나온 김에 제 평상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비례정당은 범여권의 비례정당은 이제 2개입니다.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2개 다 무시하거나 없는 셈 칠 수 없는 현존하는 정치 세력이 됐어요. 정당이 됐어요. 그것 인정하고 그리고 의석수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둘 다 무의미하지 않다. 나중에 어느 쪽에 더 표를 몰아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라고 결과를 본 뒤에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둘 다 옥동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적어도 이들 정당이 둘 다 3%를 너끈히 넘길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둘 다 존재하더라도 사표는 없다.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줄이는 효과는 똑같다. 어느 한쪽이 30을 가져가든 아니면 한 15, 20씩 나눠 갔든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처음에 우리가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저부터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은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라고 안 하고 저라고 할게요. 제 생각에는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어요. 야, 저거 민주당이 어느 한쪽에 참여를 하면 이쪽으로 확 쏠릴 텐데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무슨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저러다가 사표 만드는 거 아니야? 표 분산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설문을 통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깜짝 놀라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보고 살펴보고 했더니 적어도 천덕꾸러기일 필요는 없겠다.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하고 지금 싸우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자와 더불어시민당 지지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이 둘이 그렇게 날카롭게 칼날 겨누면서 싸워야 돼요? 물론 이 정당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묻어두고 둘 다 유의미한 정당이니, 그리고 현존할 거고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는데 투표하시면 된다. 어느 쪽에 표를 줘도 사표는 안 될 것 같다. 그게 제 현재 시점의 결론입니다.